야권 단일화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함께 살펴보시면 윤안 단일화의 적합 후보를 조사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39.6%, 윤석열 후보가 35.6%로 나타났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윤 후보를 앞서는 조사가 나타났고요. 만약에 윤석열로 단일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43.6, 이재명 후보가 38.1%로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를 했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42.3, 이 후보가 33.2%로 오차 범위 밖에서 안철수 후보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모두 단일화가 됐을 때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쪽은 이제 오차 범위 아니고 한쪽은 오차 범위 밖인데 사실은 안철수 후보 쪽이 더 큰 격차로 이렇게 벌어진 수치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역시 윤석열 리스크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다른 이재명 후보도 지금 그런 적지 않게 좀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 본인 리스크가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그동안에 말실수, 일련의 말실수도 계속 있었고, 최근 들어서는 그래서 굉장히 보니까 조율된 그 발언 아니면 잘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이제 거의 대독 수준의 준비된 원고를 좀 읽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제 그런 후보자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윤핵관 문제도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좀 보기 어려운 거고, 그런 점에서 여전히 좀 이제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그 대안이 과연 누가 될 수 있겠는가? 그나마 그래도 대안이 될 수 있는 거는 안철수 후보 현재로서는 밖에 없지 않느냐. 단일화를 통해서 안철수 후보로 혹시 단일화가 된다라고 전제한다면 그가 이제 그나마 우리의 희망일 수 있다. 이게 이제 보수 또는 중도층에서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이 반향을 좀 얻으면서 그쪽으로 좀 여론이 적잖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사실을 따지고 보면 이거는 내막적으로 보면 단일화를 계기로 한 사실상 후보 교체 쪽에도 지금 이제 상당수 지금 지지층들이 좀 몰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지지율 흐름 때문인지 어제까지만 해도 단일화에 관심이 없다던 안철수 후보, 오늘은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여지를 두었습니다. 이 얘기는 어제 윤석열 후보도 동시에 입을 맞췄는데 두 사람 모두 이제 단일화를 선택지에 놓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아니면 후보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후보가 될 수 없다는 말은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사실 단일화 안 해도 끝까지 본인이 나가서 야권의 가장 지지율이 높은 후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전략적으로 봐서 만약 유권자들이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윤석열 후보로 내보냈다가 이재명 후보한테 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전략적으로 후보를 교체할, 아까 이종훈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선택의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후보 단일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후보 교체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부분에도 방점을 두게 되면 어쨌든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택하지 않겠어요? 그랬을 경우에 안철수 후보는 본인으로 단일화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럼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말은 완주하겠다고 얘기하죠. 물론 완주하겠다고 얘기해야 지지율이 올라와요. 만약에 완주 안 하고 본인이 단일화하겠다 자기는 그러면 지지율이 올라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 더 힘 있는 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지. 그러면 일단은 단일화 논의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 본인은 완주한다는 주장을 해야 지지율이 어느 정도 끌어올려지고 지지율이 15% 이상 20% 정도까지 돼야 단일화에 대해서 좋은 점을, 즉 강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야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좀 더 본인이 양보하면서 단일화하려고 노력을 하지, 만약에 지지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한 자릿수의 지지율이 있다고 하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무시하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의 전략적인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통해서 본인이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윤석열 후보는 그렇게 되는 걸 너무너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죠. 지지율이 만약에 빠지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이 돼버리면 단일화는 필수 조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은 선을 긋고 있지만. 그랬을 때 본인이 더 많이 양보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전략적으로 보수적 유권자들이 후보 교체라고 하는 것을 전략적 선택을 통해서 할 경우에 본인한테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때문에 지금은 좀 선을 긋고 있지만 아마 단일화는 필수 조건이 돼가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 선대위 입장에서는 이제 물론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모든 대비를 해야겠지만 당연히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혹시 하더라도 끝까지 파열음이 나기를 바라는 게 민주당 선대위의 속마음이겠죠. 그렇죠. 일단 단일화가 안 되길 바랄 거고요. 되더라도 아름다운 단일화가 되는 것은 아마 싫어할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단일화되면 사실은 상당히 어려워지고 불리해져요. 지금의 여론조사 지역만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저는 뭐 1대1 구도가 되면 결집할 거라고는 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되면 야권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단일화가 거북스럽죠, 사실. 근데 이제 그러면 단일화는 필수 조건이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 단일화가 잘 되기보다는 좀 어그러지길 바라겠죠. 예를 들면 정말 그 서로가 양보하지 않아서 마지막까지 싸우고 또 서로를 공격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단일화의 방식을 놓고도 싸우게 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할지 또 여론조사를 한다면 여론조사를 어떻게 할지 아니면 협상으로 할지 이건 뭐 이제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면서 이제 싸우게 되면 피로감이 높아지고 국민들 입장에 상당히 실망감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층은 빠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건 바로 그런 방향으로 가길 바라겠죠. 물론 국민의힘은 반대일 거고요. 아름다운 단일화가 돼서 뭐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공동정부위가 나오잖아요. 그런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권력을 분점하자 이렇게 하면 싸우지 않고 그냥 협상해서 그냥 가자 이러면 갈등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고 보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그걸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민주당 입장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얘기가 쭉쭉 나오면서 이제 본인들은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한 발 물러서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고민이 많고 그래서 이재명, 김동연 단일화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좀 물밑 접촉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정책연대 얘기를 먼저 김동연 후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후보든 간에 뭐 정책적으로 자기하고 공조가 가능하다면 논의를 시작하자. 그래서 이미 이재명 후보 측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경선 단계 때부터 이야기가 진행이 된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정도는 뭐 상당히 합의점을 도출할 정도까지 이제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김동연 후보 입장에서도 어차피 단일화를 한다라고 전제한다면 몸집을 좀 키워야 되겠죠. 그래야 본인의 어떻게 보면 뭐 정치적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그래서 좀 눈에 띄는 행보가 문재인 정부하고 상당히 좀 차별화를 하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자기도 경제정책 관련해서 할 소리는 했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안철수 또 윤석열 후보 간의 단일화가 가시권 하에 들어온다라 그러면 이쪽도 그냥 있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심상정 후보도 물론 이제 고려를 해서 함께 정의당까지 다 합쳐서 가는 길을 이제 모색은 할 텐데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렇다라고 전제한다면 일단은 김동연 후보라도 잡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근데 김동연 후보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했는데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가 경제부총리 시절에 쭉 있을 때 청와대 내에서 여러 가지 토론들을 좀 했었는데 거기에서 청와대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의견이 달랐다 이런 얘기들 하는 거 보면 이재명 후보 확실히 단일화를 할 생각 있는가 의문이 되는 좀 대목들도 있거든요. 두 분이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그게 차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에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문재인 정부가 각을 세운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는 그거는 바꾸겠다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맥이 다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정책적 대안이라고 하면 김동연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그리 크게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뭐 저는 잘한 게 훨씬 많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높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걸 그대로 계승했을 때 과연 대선에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쨌든 잘한 것도 많지만 그 실패한 정책 때문에 더 많은 상처를 입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부동산 경제 정책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바꿔야 돼요. 이재명 후보도 거기 선을 분명히 긋고 있고요. 부동산 정책이나 아니면 경제 정책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부분 차별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는 유사성이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연합을 하거나 아니면 단일화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좀 맞춤형인 것 같아요. 최근 그 김동연 후보의 행보를 보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코드 맞추기에 좀 가깝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이제 유사성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후보도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화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확실히 성장의 방점을 찍는 쪽으로 좀 가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본인이 아마 기본적인 경제 철학하고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일화가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이 되니까 한편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코드를 맞추고 다른 한편에서는 문재인 정부하고 대립각을 좀 세우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좀 더 부각시키는, 그래서 몸값을 올리는 이제 그런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다. 그래서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가 보건대는 단일화에 지금 절반 정도 몸을 이미 실은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단일화 얘기가 나오면서 회자가 되고 있는 단일화 역시 DJP 연합이겠죠. 이에 대해서 가장 성공적인 단일화로 모범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동안 단일화 시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도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공동정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DJP 연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대통령은 윤석열, 국무총리는 안철수로 가자. 그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단일화를 하게 되면 중도표도 다 흡수를 하면서 큰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합당을 추진을 했었잖아요. 성사가 끝내 안 되긴 했습니다만 네네. 국민의힘과. 그래서 어찌됐건 다시 합당 절차를 밟을지 안 밟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만약에 거절할 경우에 그러니까 합당을 이번에도 국민의당 쪽에서 거절할 경우에 국민의힘 쪽에서도 대안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거 단일화를 성사시키려면 그 가능성을 높이려면 이 공동정부 카드가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내놓은 것 같고 제가 보건대는 이건 나름 참 계산을 해서 영리하게 접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후보자 리스크가 상당한 상태에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해서 두 사람이 손잡고 함께 유세를 다닌다라고 전제한다면 아마 그 윤석열 후보자의 리스크가 상당 부분 감춰질 것이다. 특히 경제정책 부분 관련해서는 많이 감춰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나름 윈윈 전략을 지금 이제 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이쪽에 이제 그 김동연 그 후보하고의 단일화 부분도 사실은 나쁘지 않은 카드예요. 그러니까 김동연 총리를 전제로 해서 일종의 DJP 연합하듯이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많이 이제 우양우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층이 확실하게 표심을 안 실어주는 이유는 믿을 수 있나? 저 하겠다는 거 진짜 할까? 이 부분이거든요. 저 사람 원래 약간 진보인데 지금 선거 때니까 저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할까?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김동연 후보자가 나중에 이재명 정부에서 총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경제정책 부분은 김동연 후보가 맡게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러면 김동연 후보의 경제 철학은 대강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정도면 확실하게 중도로 전환하겠네. 이렇게 좀 신뢰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서 사실은 다 지금 묘하게도 공교롭게도 DJP 연대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충분히 좋은 시나리오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번에는 김종인 전 위원장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밖에 나가면서도 여전히 기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자들 입장에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짧은 말로 좋은 뉴스를 많이 생산해내는 그런 분이신데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도 나옵니다. 혹시라도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가 잘 안 되고 꼬이고 있을 때 김종인 전 위원장이 나서는 거 아니냐. 그럴 시나리오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저는 좀 가능성 개인적으로 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일화 과정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안철수 지금 후보와 그렇게 사이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쓴소리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단일화 얘기 나올 지난번 서울시장 물론 막판에 단일화를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또 견제구도 많이 날렸고요. 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다, 한다 이렇게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차적으로 보면 저는 단일화에 대해서는 서로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단일화에 대한 접근은 가능할 거라고 봐요. 다만 이제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공동 정부론이 아니고 어떤 여론조사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단일 후보를 선택하자라고 결정했을 경우에 거기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충돌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장 나서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뭐 중재 역할을 해가지고 단일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양상은 될 거라 보지 않고요. 필요하다면 뭐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나서가지고 이 부분을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개인적인 그런 전망을 합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라도 지역에 단일화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데 윤석열 그리고 안철수 후보, 이재명 후보가 3자 구도로 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시나리오는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지지율인데 최근에는 단일화에 약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 상승세라는 뉴스 나오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두 후보의 지지율 앞으로 일주일 동안이 중요할 것 같은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후보의 지지율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반영될지 최진봉 교수님 먼저. 일단 뭐 현재 상황으로서는 관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예를 들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일단 막았잖아요. 근데 이걸 상승세로 끌어올릴 거냐 하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의 리스크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감을 주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실망감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걸 정책적인 부분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특정 세대를 향해서만 어필을 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지지율이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멈춘 게 이대남이잖아요, 소위. 예. 이대남을 향한 정책만 지금 계속 내고 있어요, 현재는. 그럼 다른 지역에 뭐 여성표라든지 아니면 40대, 50대, 60대, 60대 이상 물론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에게도 과연 어필이 될까요, 그게? 갈라치기 하고 예컨대 뭐 소위 퍼주기라고 얘기하는 이런 정책들에서 뭐 이재명 후보에서 그렇게 퍼주기라고 얘기하더니 본인도 뭐 애 낳으면 아이를 낳으면 100만 원씩 12개월을 주겠다, 1,200만 원을 예컨대. 또 200만 원의 병사 월급을 주겠다. 그러면 부사관들이나 장교들 월급은 당연히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에 있어서 너무 방향이 바뀌면서 옛날하고 왜 이렇게 달라졌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불신감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 세대를 향한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만 지지율이 반등해서 쫙 올라갈 텐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냐. 특정 세대나 특정 성을 대상으로 한 선거 전략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님. 그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반사적 이익을 본 결과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려면 이제 자력으로 이제 끌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럴 정도의 역량이 과연 되겠는가? 그동안 1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도 보여주지 못했던 뭔가를 이 대선 국면에서 보여줘야 제가 보건대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비전이나 뭐 이슈 면에서 압도할 수 있는 뭔가를 내놓는 데 성공한다면 추가적인 그 지지율 상승이 이제 기대가 된다. 자, 그런데 참 이게 공교롭게도 역설적인 건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만약에 그래서 20%대까지 올라간다라고 전제한다면 그래서 윤석열 후보하고 격차가 점점 좁혀지면 오히려 단일화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안철수 후보는 그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그때부터는 좀 이제 회피하는 거죠. 자칫 이 단일화 협상에 들어갔다가 단일화 여론조사 해가지고 본인이 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버뜩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단일화를 내심은 이제 그 원치 않는 쪽으로 갈 가능성도 높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이제 교통 정리를 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결국 보수 지지층의 과제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